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2월 20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극심한 네거티브 공방을 거듭하다 조심스럽게 탈출구를 찾는 여야 양당 후보의 대선 행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동결과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면하고 보상 적용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허위 연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36조 원 규모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동결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올리는 계획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수급 대상도 유지됩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연동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고 이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봐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이재명 후보가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집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기조를 지켜온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일단 감세 공약을 내놓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나중에 득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첫 발을 내디딘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다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고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지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땜질 처방이란 비판에 역풍도 우려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당 후보의 가족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대선 전국이 네거티브전으로 치닫자 여야 모두 속도 조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내 탓을 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어 공방이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거듭되는 민주당의 공세를 네거티브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을 상습 도박 등 혐의로 고발하려던 계획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위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흠집 내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며 신속하게 정책 선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흠집 내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유능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논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며 네거티브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공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박 의혹을 받는 이 후보의 장남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의 사진으로 김건희 씨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방 중단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겠느냐는 회의감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거티브 과열이 계속된다면 정치의 염증을 느낀 중도층은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정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10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짜놓았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놨습니다. 선제적으로 전부 직접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3원칙 외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출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탕감해주는 미국 제도에 착안한 겁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은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구상부터 대표 정책인 소비 쿠폰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고 지역화폐는 임기 내 연간 50조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지원 패러다임이라며 현 정부와 또 한 번 각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어 자영업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선 100조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짜놓은 안이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협상 착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술이나 유인술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앞서 위탁모, 싱글데디 등과 함께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보육정책 다변화를 강조한 이 후보. 양당 후보 지지율이 가족 리스크와 맞물려 혼선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민생 밀착형 정책 메시지를 잇따라 띄우며 아들 논란 여파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 안보 행보로 강원도 최전방을 찾아 군인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영입하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안보 행보로 강원도 최전방 백골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철책을 직접 돌아본 뒤 장병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단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모양이에요.
장병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유일한 공공 산후조리원도 돌아본 윤 후보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수당을 2배 인상하고 군 장병의 월급도 올리겠다면서 직업군인의 주거와 자녀 교육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사용하고 병원이라든가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60만 군인가족 민심을 자극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90년생 페미니스트인 신지의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며 2030 여성들의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보수정당, 진보정당 해가지고 아주 정당의 특색이 아주 완연하게 이렇게 갈려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국가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윤 후보를 조폭 같다고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와도 젠더 문제로 격한 논쟁을 벌였던 신지혜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절박함에 합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성명을 통해 신지혜 부위원장의 변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차원이나 당원으로의 입장이 아니라며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들으신 대로 국내 대표적인 2030 여성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혜 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 전격 합류했는데요. 1990년생인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지난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표어를 앞세워 지난 2018년과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 부위원장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거세게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술자리 뒷담화 수준이라고 감싸고 나서자 국민의힘 술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자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달에도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와는 젠더 갈등을 주제로 수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이준석 당대표가 잘나서 그렇거나 아니면 뛰어나서 그렇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상 처음으로 30대 대표가 당선되었는데 그 당선의 과정에 팸코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표만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 부위원장의 영입에 이 대표 역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젠더 갈등을 가볍게 보는 윤 후보 측의 시선이 우려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고요. 홍준표 의원 역시 잡탕밥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지혜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신지혜 씨의 배신의 정치는 속도전인가 봅니다. 신 부위원장이 속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도 지지 철회와 단체 탈퇴의 뜻을 잇따라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 부위원장이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이던 지난 2019년 4월 1일 SNS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쓴 농담 글을 인용해 오늘은 만우절이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윤 후보는 정권 교체의 명분만 맞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죠.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신 부위원장의 합류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안보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하자면 역시 서민 중심의 정책 행보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 하는 금융 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가게문을 닫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얘기할 때는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얼마 있지만 그 중에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빌려줬다가 갚게 한다, 빌려줬다 갚게 한다는 게 많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 다 죽어가는 사람 겨우 살아났는데 뭘 또 갚냐?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때 시기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난 주말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렇죠. 지금 11월 한 달 일상회복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소상공인이 숨통 트이겠구나. 예. 그러면서 바라본 게 연말 대목인데 연말 대목이 뚝 끊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 일상회복으로 안이간만 못한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그 이제 이 적소 공략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재원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금융 지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융자, 빌려주는 돈이란 말이죠. 갚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판을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던 것이 자, 이 국가부채 통제하느라고 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금융 지원은 한계가 왔고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가 짜는 100조는 대부분 직접 지원이 될 것이고 그 반증이 지금 사실은 다시 방역을 닫아 걸면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예. 이것도 쥐꼬리란 얘기죠. 일전에 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만 100만 원으로 턱도 없다는 얘기가 이미 소상공인 사이에선 파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제 이 안을 내놨고요. 저것은 조금 반향이 연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니까 좋긴 좋습니다. 뭐 얘기를 꺼내면 그래도 당정 협의가 바로 열리고 이게 뭐 여당 후보의 어쩔 수 없는 프리미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관련해서도 공시 가격을 좀 재검토해서 당장 집값이 너무 뛰어서 부담들이 커지는데 세금도 맞습니다.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협의를 하는군요. 협의를 하는데 아마 공시지가를 직접 건드릴지 지금 이번 정부의 이제 방안은 공시지가를 해마다 계속 높여서 지금 시세와 공시지가의 갭이 컸는데 그걸 얼추 맞춰 나간다라는 그렇죠.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조절이라는 건 여기선 높이면 세금이 올라가니까 높이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아마 공정시장 가액을 좀 조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곱하기 세율 해서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절했을 때 과세 표준을 좀 낮출 수 있느냐 이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있나 싶은데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서 짚었던 것은 양도세 이 중과를 유예하자는 안을 청와대가 정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대목에서는 정권 교체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후보도 정부와 청와대와 싸움이다라는 또 이제 제스처를 연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처럼 뭔가 당정 협의가 바로 따라붙어주면 자,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다 누릴 수 있는 후보는 없다. 어떤 득실을 취할 것이냐.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선택해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할 거면 뭐 예전에 뭐하러 그렇게 난리들을 쳤어. 그렇죠. 이거 허망하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또 야당 입장에서 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이런 그러니까 어려움도 이제 있네요. 집권하면 100조 기금 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상 야당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전제가 있어요. 집권하면. 그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하자. 왜냐하면 국회에서 야당도 100석 가지고 있고 역할이 있지 않느냐. 여야 합의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자. 근데 이거는 응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 후보에게 말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야권에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 또 아들 얘기가 비슷한 게 나오면 바로 또 그렇죠. 아들 둔 죄인으로서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숙이고 여러 번 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숙이면은 좀 털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읍소 전략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전략이냐 나쁜 전략이를 떠나서 지금 이제 이 가족 리스크라고 얘기되는 여야 후보에게 모두 지금 적용되고 있는 터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결국 결론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리스크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인이 된 아들의 리스크고 또 이제 결혼 전에 이야기까지 지금 섞여 있는 배우자 리스크고 그런데 문제는 후보 본인의 잘못은 분명히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런데 문제는 후보는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유권자인 국민이 지켜보고 결국은 그럼 뭐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따로 알아보십시오. 할 것이냐. 근데 결국은 부모로서 죄인 됐다. 그럼 이제 또 역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함께 사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가족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니까. 그리고 사실은 읍소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빠른 거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정성의 판단은 국민 몫이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이 속도 면에서는 끄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 허위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이 공세하는 것 중에도 가짜가 많다. 그럼 그 다음 날이라도 진위를 딱 구분해서 잘못된 거는 딱 사과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민주당에 뭐 입증하라고 이 역공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좀 뭉쳐서 막 가고 있는데 언론들은 계속 검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했는데 사과했나 싶은 게 있고 또 사과하지 않은 대목인데 이건 허위 아닌가 싶은 대목이 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조금 더 이걸 깔끔하게 발라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의 이제 동행 강조하고 있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민생 행보를 쭉 했고 이번에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안보 쪽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좀 근무하실 수 있게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신지위원장 영입 끝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또 대척점이 있기도 해서요. 이에 대한 갈등 우려는 없으실까요? 어쨌든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한 생각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잡고 정권 교체에 동참을 해서 이 무능과 그 무도로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이 정권을 교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아마도 이대남을 겨냥하는 것 같고, 그렇죠. 페미니스트 운동을 해왔던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것은 이거 이대녀를 또 겨냥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렇죠. 뭐 꼭 이대남, 이대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조금 더 이제 뾰족뾰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20대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이제 팽팽해지고 있다.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때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뒤집었다. 이렇게 세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대남, 이대녀는 청년층 2030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신지혜 후보도 지금 30대를 이제 대표하는 90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신 포석이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나겠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왜냐하면 군부대를 가서
자,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 정당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하면서 안보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쪽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데 이대남을 겨냥했는데 바로 질문이 철원에서 군부대는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 앞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신지혜 씨 영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럼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이대녀인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최근에 쭉 당내 인사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게 뭐 조금 흘러간 얘기긴 하지만 여가부 폐지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뭐 하태경 이제 의원도 관련된 이야기를 던진 바가 있고 그러면서 이대남을 상당히 모으는데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성공을 해왔어요. 근데 이대녀로 돌려고 하면 이게 상호 간에 모순적인 전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대남이 페미니스트를 좋아하겠는가? 신지혜 씨가 아까 이야기할 때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이 펜코 같은 데를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신지혜라는 인물을 끌어안았을 때 이대남들이 갖게 되는 반감은 어떻게 좀 이것을 누르고 자제시켜서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쉽진 않아 보여요. 지금 당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지혜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내가 보수 정당에 들어갔다고 저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그러겠습니까? 본인의 그렇죠. 색깔을 더 강하게 해야만 아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게 변절이 아니고 이 거대 야당을 변화시키러 들어간 거구나 이런 이제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신지혜 씨는 내부에서 시끄럽게 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사전에 가늠하거나 계산하지 못하고 일단 범행이 넓어진다. 우리 안에는 반페미니스트도 있고 페미니스트도 있고 다 있어요. 백화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화합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그 기치를 바로 얘기하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파편화된 이제 세력들이 당 외의 전선을 당내로 끌어들여서 당내가 시끄러워지는 당내에서. 양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융화시킬 수 있는 뭔가 에너지나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를 이제 이끌면서 대표인데 신지혜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요 전에 여성 유권자 연맹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3의 지대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제3의 길로 가야만 소수 정당들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꺼냈기 때문에 가면 아마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국민의힘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름대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지만 저렇게 신선한 새로운 바람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당이 젊어지고 개혁적으로 뭔가 또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좋긴 좋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 융합해내는 누군가의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하죠.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당내에서 자 이런 인물도 우리 당이 흡수합니다라고 윤 후보는 얘기하는데 이게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영입한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원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선대위 본진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영입의 색깔이 또 좀 약해지는 거죠. 아무튼 뭔가 선대위를 확 엄청나게 키워놓으니까 좀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또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고성이 나왔다. 이 대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 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당 대표일 땐 대표인데 총괄위원장 계시고 후보 계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비대해진 면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대위 외곽 조직도 있는 거죠. 새시대 준비위원회 등.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공식 명칭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임 선대위원장이고요. 총괄 아래 상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 홍보 미디어 쪽에 본부장을 여기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그럼 조수진 의원과 고성으로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은 뭐라고 얘기한 걸로 보도되고 있냐면 나는 윤 후보의 말만 들을 것이다. 윤 후보 말만 들으면 되지 내가 왜 대표 말을 듣느냐. 그럼 대표는 상급자가 아닌 것이냐. 선대위 조직에서 상급자가 맞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윤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울산에서 만나서 대타협과 함께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때 이준석 대표는 면도가 잘 된 코끼리다. 면도가 잘 되니라 함은 파리떼라고 얘기했던 윤핵관이 이제 많이 좀 걷어졌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럼 또 이 조수진 의원이 윤핵관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제를 무시하고 난 후보만 바라본다. 후보 말만 따를 것이다. 그럼 윤 후보가 얘기하는 거 윤 후보는 다 마이코면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게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윤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당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거나 윤 후보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 말은 듣고 이준석 대표 말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럼 내부가 이미 분열돼 있다는 조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런 건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나서서 뭔가 좀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나서든지 해서 좀 윤 후보가 나설지 김종인 위원장이 나설지 이준석 대표에게 과연 여기에 대한 뭐 징계나 치리권이 있는 건지 유권 해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꼭 동행하면서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에 한 말은 지난주에 김건희 씨 관련 주말 보도 특히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가 터져 나오면서 허위 경력, 허위 이력, 뭐 이제 허위 또 이제 수상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뉴욕대 과연 연수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접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사실관계 모르지만 이제부터 알아보고 하루 이틀이면 정리될 걸로 본다. 그럼 주말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안에 대한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선대위가 지금 막 이제 또 역공을 하는 것도 있고 해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윤 후보는 사과를 또 각각 내놓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배우자가 굳이 함께 동행을 해서 행사 같은데 유세를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직설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인가요? 이 메시지에 이제 조금 이 순화된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전에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취임식에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세에는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가진 소수 의원이 있었는데 당의 총괄도 사실 굳이 배우자가 유세에 등장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등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메시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4주째 매우 높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두 달 내에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위중증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역시 매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등증이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증가의 속도는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큰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수도권은 이미 140%를 넘겼으며 비수도권도 100%에 근접하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증가하면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12세 이하에서 확진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 이상의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1, 2개월 이내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178명이고 감염 의심 사례 10명까지 합하면 관련 사례는 188명입니다. 확진자들의 가족 감염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다만 감염자 가운데 20% 정도가 무증상이며 유증상의 경우에도 발열과 인후통 등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연일 1000명 안팎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이 올라가며 고령층 확진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째 1000명 안팎을 이어가면서 의료 역량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전국 가동률이 80.9%,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87.8%에 달합니다. 전날보다 모두 올라간 건데 인천만 놓고 보면 90%가 넘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가면서 의료 체계가 버티기 버거운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진료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 병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방역당국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확진이 중환자 수와 직결되는 2대 변수라며 이 두 집단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 확보와 함께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접종자는 1,100만 명을 넘겼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으로 보면 추가 접종률은 56.7%입니다. 이렇게 추가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35%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수는 전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3차 접종자가 2차 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최대 100% 낮아졌다며 거듭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800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도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도권의 학교들이 오늘부터 다시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늘어 1차 접종률이 60%를 넘겼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을 부르고 안 들어온 친구들은 단톡방에다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오라고. 이 학교는 이번 주는 2학년, 다음 주는 3학년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다시 제한한 겁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4주 만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수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촉박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강화했고 대구와 전남북 등 6개 지역은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844명으로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특히 지난 14일엔 1,10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인 건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2주 전 9만 3천 명이던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 인원은 지난주 18만 9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청소년은 61%, 2차까지 마친 비율은 43.8%까지 올라섰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신청자가 8만 3천여 명으로 미접종자의 6.9%에 불과했지만 효과가 있어 보인다며 오는 24일까지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19 중환자에 집중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특단의 병상 확보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병상 문제를 챙기겠다며 협조하는 병원들에 대한 손실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으면서 당장 병상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병상과 의료진 확충의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연말을 통째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추가 접종 속도를 높였지만 확진자 수는 7천 명을 넘기며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고치를 넘나들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곳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은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내년도 신입 인력까지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도 주문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병상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고 있고 최근 서울대병원도 테니스장에 음압시설을 갖춘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청와대도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직접 병상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 지시는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고 지난 1년간의 정부 노력이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검사 때 쓰는 면봉을 놓고 지구촌에 별별 가짜 뉴스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계속 나와서 팩트체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묻어있다, 면봉의 진실은 뭐냐 등등인데 4월에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팩트체크가 나왔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면봉 포장재를 보면 2호라는 표시가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면봉을 만드는 성분이 아니라 2호 가스로 면봉을 소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가스는 모든 의료기기에 다 쓰입니다. 그리고 작용이 끝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람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로울까 봐 계속 또 검사를 하죠. 그다음 남아프리카 백신 연구 결과에 대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자, 파이자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잘 안 먹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증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연구가 홍콩,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거는 홍콩 연구진이 이야기한 건 아까랑 비슷합니다. 오미크론 예방에는 효과가 뚝 떨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구진이 3번 맞으면, 한 번 더 맞으면 중화 능력이 100배가 증가한다. 기왕이면 좀 요걸 갖다가 제목에다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 접종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게 괜찮나? 안전성과 실효성에 우려가 있다. 누가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나?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전성,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는 그 일각을 찾기 위해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천은미 전문가, 위중증 환자 비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당장 뭐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저런 데 효과가 있다. 홍정익 팀장, 추가 접종 지금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마르코 카바렐리 유럽 의약품 백신 전략 담당자, 3개월 됐을 때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 안전성,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는 그 일각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찾았습니다. 일각은 서울 강남구의 직장인으로서 25살 먹은 양모 씨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줄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 제목만 읽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목 잘 붙여야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법무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신년 특별 사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됐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거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미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는데 법무부는 6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의견에 따라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도 기저질환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지난해 명단도 정치인 등이 아닌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면심사위원회 첫날 회의에서도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심사에서 추려진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최종 명단은 이달 말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를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떠들썩했던 윗선 로비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이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윗선과 로비 두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척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로비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 청구 때 소명하지 못했던 알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급한데 2주가 넘도록 제소한 일정도 못 잡은 걸 보면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난 금전 관계가 가장 구체적인 곽 전 의원 수사가 헛돌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 수사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 안팎에선 올해 안에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하는 선에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데 여러 공범이 얽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로선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점인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의혹 규명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개발사업 당시 결재 계통에 있었던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 일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자 차명 또는 은닉 재산이 있는지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윗선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여야의 대선 레이스에 가족 리스크가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견학 같다라는 그렇죠. 거와 비슷한 연수인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수료 쪽은 줬다고 하니까 네. 예, 분명히 이게 경력 있고 학력 있으면 어느 난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이걸 적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특히 학력란에 적는 건 학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위 받았던 거,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정도가 학력이 될 수 있지. 이걸 학력이 연수를 학력이라고 적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 얘기는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연수라는 것도 기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컨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만약에 아예 다른 걸 적든지 예. 연수를 뺐다든지 이것을 학위인 것처럼 했다 그러면 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라는 게 들어가고 그 NIU 적인 거는 크게 틀린 건 없다고 봤을 때는 고의성은 조금 적어 보이긴 한데 문제가 또 있어요. 예. 이거 말고 다른 학력이나 경력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고의성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네. 저도 좀 궁금했던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 안에 네. 한 7, 8가지 쭉 적혔는데 1번도 조금 부풀려져 있고 2번도 조금 부풀려져 있고 3번은 약간 뭔가가 좀 이렇게 해서 바꾼 듯한 이게 다들 그렇게 고쳐져 있으면은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실체 인물의 실체를 갖다가 보여준 건지 안 보여준 건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만약에 지금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여상을 뭐 여고로 적는다든지 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허위로 적은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입학이 완성되거나 지금처럼 취업이 완성된다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과정되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요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조국 장관이나 최강욱 대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약간의 허위, 약간의 가장, 약간의 잘못되게 적었을 때 전원 기소를 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또 실형이 떨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이라도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경력하고 조금 과장하거나 적었을 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태도라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10월 25일 날 가서 11월 5일까지 했다 그러면 10월, 11월 2달간에 걸쳐 뭐 이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렇죠.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걸로 채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예컨대 사기죄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채용이 되고 월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사기죄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기죄가 되려면 그걸로 딴 거 아니고 그 이후로 채용이 되고 인과성이 다 인정이 돼야 돼요. 거짓말 썼는데 그 거짓말이 이 채용되고 채용해서 월급까지 받는 것까지 연결성이 쫙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입증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사기죄 검토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기죄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정을 해놓고 좀 네. 서류를 갖춰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떨어뜨리거나 불공정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서류를 갖춰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서류에서 미비한 점이 드러났으면 그때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요건이면 지금 계속 겸임 교수 아니면 시간 강사 이 촉탁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요건이 딱 필요한데 그 요건이
돼야지만이 채용이 되는 상황인데 그 요건을 거짓말로 많이 들어갔다면 이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업무방해죄지만 사기죄 같은 경우 지금 왜 사기죄가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나머지 업무방해죄,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근데 이제 사기죄 같은 공소시효 10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범죄가 된다 그러면 사기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제시를 했던 문제인데 결국은 후보자 부인의 경력을 잘못 기재하거나 틀리게 기재했다면 이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선거법상에 저촉이 될까요? 그렇죠. 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김의겸 의원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최강욱 대표, 자당의 최강욱 대표를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건데 어떤 기소였냐면 최강욱 대표가 본인의 어떤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방송에서 뭐 얘기했고 이런 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허위고 문제된 잘못된 거 재직증 면책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능클럽에 가서 얘기했던 게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랑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기소가 돼야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족 리스크의 얘기를 좀 옮겨보죠. 이제 아들이 상습 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미 돼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가 적용 가능한 것들인가요? 일단은 글을 썼다 해가지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글을 썼는 게 언제 썼고 어떠한 경위로 썼고 그런 실제 도박 행위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배당이 됐고 입건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제 이동호 씨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을 불러서 언제 어떻게 도박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거고 지금 상습 도박죄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문제가 되는데 상습 도박은 실제로는 전과 같은 게 많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뭐 10회, 20회, 100회 해가지고 무조건 상습 도박이 되는 게 아니고 1회가 있을 때는 1회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머니를 막 거래한 사실 뭐 이제 글로는 올렸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뭐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것도 가중처벌 요건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글쎄요, 이것도 뭐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고 칩거래하는 거하고 도박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가요? 칩거래는 칩거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 거짓말했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다른 정보통신망법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상습도박이나 도박죄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 볼 거로 생각이 들고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도박 부분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부분 두 가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트 운영하는 곳을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뭐 뒤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돈으로 도박을 한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수사 대상이 되나요? 자, 이것도 이제 왜 자꾸 얘기가 5천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냐면 자식한테 부모가 세금, 증여세금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거 간부에 다 공고가 돼 있고 합법적으로 증여가 됐고 그 정도는 증여세 낼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이고요. 반대로 지금 허정환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도박 시기하고 봤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다. 5천만 이상 된다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것도 포탈한 거 아니냐. 지금 보면 인턴 정도 6개월 한 게 단데 그 정도 돈이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증여세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이 후보는 성매매 관련 부분은 아들이 정말 안 했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캐물어 보겠느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사를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네,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 장소, 방법이 다 특정이 돼야 돼요. 예컨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식으로 성매매를 했고 금전이 얼마 갖고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댓글만 있는 거거든요. 게시판에 뭐 어떻다 저떻다 후기가 나와 있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입건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매매죄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구체성을 본인이 다 얘기하기 전에 경찰이 그 댓글만 갖고 조사하기는 좀 난감할 수 있고. 통상은 저렇게 찾아내는 게 거의 없고요. 그 업소에 현장으로 찾아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내역을 해서 추적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외에서는 성매매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청량리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난로에서 시작된 불이 목조 건물을 타고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자정쯤 주변 CCTV에 찍힌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모습입니다. 가게 안쪽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10여 분 만에 가게 전체를 태웁니다. 잠시 뒤 가게 위쪽으로 옮겨붙은 불은 나무 들보를 타고 더욱 거세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행인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바로 옆 잡화점에선 작은 폭발까지 잇따라 일어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5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8곳이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방과 경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물건을 더 드리는 등 일찌감치 설 준비에 나섰던 상인들은 갑자기 덮친 화마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서글프지. 뭔 이런 일이 있냐고. 세상에. 밤새 안녕이라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화재는 가게 안에 켜져 있던 연탄 난로가 과열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씨가 오래된 목조 건물에 옮겨 붙으면서 인근 가게로 빠르게 번졌다는 겁니다. 연탄 난로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난로를 안 꺼갖고. 겨울철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판과 히터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무 등을 태우는 화목 보일러와 전기 열선 화재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외출할 때 반드시 전원을 끄고 타기 쉬운 물건은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옷가지 등 가연물을 난방기기 근처에 두면 복사열에 의해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로부터 멀리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의 코드를 반드시 뽑는 것이. 이번 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 18명 가운데 절반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이 있지만 낡은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라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보장 금액 역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인의 추산 피해액 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터라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판길을 달리던 흰색 차량이 멈춰서지 못하고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조금 뒤에 나타난 경찰차는 뒤 범퍼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광주 도심 도로에서 연달아 추돌 사고를 낸 건 지난 17일 밤 11시 45분쯤.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잡아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첫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km 넘는 구간을 달렸고 그 결과 차량 석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도 들이받쳐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그 시간대가 도로가 절긴도 돼 있어요.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음주 측정했고 현장에서 신분 다 하긴 됐고요. 사고 후 그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는 해야죠. 음주 사고 뒤 달아난 운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게 해제하고 추후 수사 결과가 어차피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중징계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사고를 낸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길가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뒤이어 경찰관들이 길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 골동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헌옷수거업자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숨진 신생아는 이불에 쌓여 있었고 몸에는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또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나 골절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점들로 미뤄보아 아기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혈흔이 있어요. 그거에도 감정할 거예요. 사망을 하고 버려진 건지 사망 안 한 채 버려진 건지 다 따질 거예요.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과 이불의 혈흔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시청 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신지혜 씨가 윤석열 캠프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롱이님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카드를 던졌군요. 이 히든 카드가 통할지 거꾸로 발목을 더 잡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6618님. 일주일 연수가 학력이면 각종 자격 취득 교육도 학력입니까? 해당 학교의 공식 입장이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전해드렸는데 4831님 의료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지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